65.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틀렸죠? 환매권은 양도할 수가 있죠. 환매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질문.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죠. 왜 그러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주된 계약이 무효이면 이 종된 계약인 환매특약도 무효가 됩니다. 3번.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하죠. 이것은 법조문에 이렇게 기술이 돼 있죠. 4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하죠. 맞죠? 5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6번 보겠습니다. 66번. 갑은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했습니다. 병도 을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어떤 상황이죠? 한번 그려볼까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왜?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제3자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죠. 밑에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면 이 요낙수, 당사자들이 요낙수죠. 이걸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기본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 이 대가관계를 원인관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기수 또는 대기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1번 질문부터 볼게요.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무 부존재의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을이 지금 그 갑과 병 사이에, 즉 원인 관계의 부존재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이 원인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기본 관계만 그 내용으로 되죠. 그래서 이 원인 관계, 대가 관계, 어떤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갑과 병 사이의 채무 부존재 항변, 즉 원인 관계 항변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그래서 대항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맞는 내용이에요. 2번 질문.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인가요? 아니죠.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만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해제할 수가 없죠.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질문.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계약 해제도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해야 하고, 그리고 해제를 했을 때 해제의 효과도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질문.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갑이 해제를 했어요.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그래서 해제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해제로 인한 효과도 당사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이 수익자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병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5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해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 제3자의 어떤 동의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예, 답은 3번이죠. 예, 67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예,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은 매도인이고 예, 을은 매수인인 상황입니다. 예, 기억번 갑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어요. 무슨 얘기죠? 쌍방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죠. 이런 경우를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경우에 우리 민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죠?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얘기는 목적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목적물이 지금 불능이 됐으니까 의무를 면하죠. 이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라는 것은 채무자는 여기서 갑이죠. 갑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대금 지급 청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하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왜? 청구할 수가 없는데 을이 벌써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해야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예, 니은번 갑의 채무가 을의 규칙 사유로 분류이 됐어요. 기억과 달리 니은은 채권자 측에 귀책이 있죠. 목적물 기준으로 채권자죠. 을이 이렇게 귀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갑은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맞는 내용이에요. 디귿번 을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이 경우에도 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을의 수령지체 중입니다.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런 경우에도 을의 책임이 있는 경우니까 갑은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기억과 니은번입니다. 68번 볼까요?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는 그 시점 이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죠. 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어요. 그러면 설령 목적물이 매도인한테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실은 매수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 맞죠?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당연히 이자도 지급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내용이네요. 디귿번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갑과 을이 지금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도인이고요. 이 매수인입니다. 둘 다 선이라고 하네요. 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이 지금 취소가 됐죠. 계약이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을이 뭘 가지고 있죠? 목적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취소된 겁니다. 취소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해야겠죠. 갑은 을한테 반환하고 을은 갑한테 반환해야 하는데, 목적물 반환에 있어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죠. 왜? 이 을이 지금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갑한테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죠. 그래서 을은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과실 취득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대금에 대해서 대금의 과실이 이자죠. 그러니까 이 을이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을 취득하는 것처럼 이 갑도 대금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에 대해서 갑이 선의이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선의일 경우에는 이 갑도 이자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은 다 맞네요. 5번 답입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네요. 1번 질문.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왜 그러냐면 일방 예약이 성립됐다 그러면 예약한 사람의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바로 본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본계약이 바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방 예약을 할 때부터 본계약의 요소는 다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1번. 2번 질문.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 완결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건 판례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을이 예약 매수인이에요. 갑은 매도인이고요. 이런 경우에 을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완결권을 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죠? 목적물은 갑이 이렇게 을한테 인도를 했어요. 설령 을이 인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아직 행사를 안 했죠. 행사를 해야 하는데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행사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합니다. 설령 인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멸된답니다. 틀렸어요. 그렇죠? 네, 답은 2번이죠. 3번 볼게요.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할 때는 당연히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겠죠. 4번.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불능이 된 걸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다시 허용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예약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맞는 내용이에요. 이건 판례가 다 있는 내용이죠. 5번. 예약 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예약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약 완결권 행사, 이것도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을 이렇게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라도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어야지 예약 완결권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달돼야 한다는 얘기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0번 볼게요.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매매 계약은 낙성, 의사표 시만으로 성립하죠. 그리고 분료식,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예, 2번 질문.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이것은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요.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 계약에도 준용되죠. 담보 책임은 왜 발생을 한다고 했죠? 유상성의 기인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상 계약인 한 다른 계약에도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다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4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틀렸죠?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5번.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경매의 경우에는 어떤 하자만 문제를 삼죠?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경매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1번. 갑은 2023년 9월 30일에 을에게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그리고 중도금 2억 원은 2023년 10월 30일에, 잔금 8천만 원은 2023년 11월 3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고, 갑은 매도인이죠. X 부동산입니다. 이 계약 약정이 계약금 2천만 원은 당일, 중도금은 10월 30일, 그다음에 잔금은 이렇게 날짜가 딱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지문 볼게요. 기억번 지문. 을이 2023년 10월 25일 날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을 했어요. 을은 2023년 10월 27일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중도금을 30일 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25일 날 지급한 거죠. 이 중도금 지급이 유효한가요? 예, 유효합니다.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월 25일 날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건 유효한 중도금 지급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유효한 중도금 지급을 했어요. 을은 10월 27일 날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왜 틀렸죠? 지금 이행을 착수한 거죠. 이행을 했기,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대표적인 이행 착수죠. 이행을 착수를 하면 계약을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행을 착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 맞는 내용이네요. 예, 이행 착수를 한 거예요. 예, 2번. 을이 2023년 10월 25일 날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기억과. 갑은 2023년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이행의 착수는 당사자 일방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행의 착수를 하면 더 이상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이 지급했기 때문에 이행을 착수했잖아요.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번.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하였다면 갑은 2023년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네요. 왜 그러냐면 봅시다.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을은 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죠? 이 채권을 바로 양도를 했어요. 언제? 계약 당시에 바로 양도를 했습니다. 이 계약 양도, 그
채권 양도가 어떤 명목이죠? 중도금 지급에 가름한 명목이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바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왜?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의 의사 표시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양도를 바로 그 계약 당일날 양도를 했으면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이행 착수를 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이번엔 임대차네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집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죠? 매매 계약도 특별히 매도인한테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그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임대인도 소유권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왜? 채권 계약이니까 그런 거예요. 2번 임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죠. 민법은 최단 존속 기한, 최장 존속 기한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영구로 정한 임대차 약정도 유효합니다.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왜 그러죠? 이 필요비 반환 의무랑, 즉 임대인이 지는 필요비 반환 의무랑 임차인이 지는 차임 지급 의무는 대가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차임 지급을 지금 필요비 한도, 필요비를 지금 임대인이 지금 갚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도에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임대차가 묵시에 갱신이 된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갱신이 묵시로 됐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제3자는 갱신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담보를 설정해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이 되죠. 이것은 판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한 후에 봅시다. 지금 이 토지가 있는데 이 을 소유예요. 그리고 갑은 이걸 임차를 한 사람이죠. 토지고요. X 토지.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인 상황이죠. 그 지상에 Y 건물을 누가? 갑이 신축을 했겠죠. 이렇게 Y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Y 건물의 소유권자는 갑이죠. 여기까지 봤어요.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갑이 을에게 Y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임대인한테 행사할 수 있죠. 이 상황이죠. 지금 갑이 토지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했는데 건물이 토지 지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물, 즉 건물을 사달라는 청구를 을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1번 지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허가를 받았든 등기가 미등기든 상관없습니다.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왜 그러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 약정, 당연히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정은 무효죠. 왜?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3번 Y 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이 되어 있다면 갑은 Y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왜 틀렸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을 토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을 토지인데 건물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그 임대인한테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이 전부를 사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이거 을이 자신의 토지에 있는 건물을 사야지 을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 남의 땅에 있는 것을 사라고 이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남의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틀렸어요. 4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갑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거 할 수 없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할 수 없습니다. 5번.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X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했대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지금 갑이 계속 을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하게 임류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겠죠. 남의 토지를 지금 권한 없이 사용한 거죠. 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했는데 권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갑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반환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본 볼까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지금 해제가 됐죠. 지금 상대방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제가 됐어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뭐죠? 계약의 소급적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소급적 소멸로 확정이 된 상태예요. 소멸이 됐는데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이것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죠. 왜? 확정적으로 소멸됐습니다. 소멸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는 내용이에요. 이은집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 대상에는 매매 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 손해금도 포함된다. 맞죠? 해제의 경우에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받은 이익 전부예요. 해제는 무조건 전부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손해금 뭐든 다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되겠죠. 디귿번. 과실상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죠. 왜 그러죠? 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아닌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상회복 의무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죠. 손해배상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가 없죠.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